경찰과 공수처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이 조사일인 2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날짜는 닷새 뒤인 성탄절입니다. 오전 10시까지 과천 공수처 청사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알린 공조부는 이번에도 출석 요구서에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했습니다. 출석 요구서는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 형태로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산하 부속실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1차 소환 통보 때와 달리 인편으로는 전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석 요구서 발송 명의자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사부 부장검사인데 소환이 성사되면 차 부장이 직접 대통령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도 소환을 거부하면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본의 소환 통보에 두 번씩 불응하는 셈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장 역시 적법 조치를 예고하기도 한 만큼 성탄절 조사가 불발된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2차 소환 통보에는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출석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건데 25일 전에는 공식 반응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법적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입장과 또 견해를 밝히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25일 소환 조사에 응할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25일 성탄절 조사가 이뤄질지는 소환 통보의 송달 여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며 소환장을 보냈지만 수치 거부로 반송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엔 출석 요구서가 송달된다고 해도 대통령 소환 전 주변 안전점검을 위한 경호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와 미리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도 하는데 공조본은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변호인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소환을 통보한 25일 전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 등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도 닷새째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관 평의에서 송달 상황 등을 공유했는데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우편을 통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등을 발송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겐 닷새째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대통령 관저를 다시 방문했는데도 수치를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지난 16일부터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을 보내며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은 물론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까지 방문했지만 관련 문서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의 첫 단추부터 끼워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변론 준비 기일이 조금 송달이 늦어지면 좀 이렇게 제대로 안 될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좀 그런 건 어떻게 보실까요? 그건 논의를 해봐야죠. 네.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서 윤 대통령 문서 송달 현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했다고도 설명했는데 오는 23일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수치를 계속 거부할 때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건 송달 간주 방식으로 특정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됐다고 여기는 겁니다. 만약 그럴 경우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데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서류를 받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변호사 선임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 모두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지휘한 사령관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았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계엄 실행에 연루된 군 핵심 지휘관 4명이 모두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온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발부에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던 문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을 붙잡으려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엔 별도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직원 납치 계획하셨습니까? 제2수사단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앞서 검찰은 국회 등에 계엄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국회의원 체포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구속했습니다. 이로써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병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사령관급 간부 4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문 정보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 한 음식점에서 미리 계엄을 모의한 의혹도 받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참석했는데 추가로 파악된 다른 자리엔 예비역 대령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이른바 핵심 4인방이 모두 구속되면서 이들을 지원한 또 다른 장성과 대령급 간부는 물론 예비역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 수사팀을 구축하는 계획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차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조수사본부에 추가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역을 넘어 예비역 간부들까지 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햄버거 가게에서 있던 또 다른 회동에서는 현역이 아닌 예비역 대령이 등장합니다. 정보사뿐 아니라 계엄사 바깥에 사설 수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 특별수사단이 함께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김모 전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언론에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으로 알려졌지만 YTN 취재 결과 계엄 전 노 전 사령관이 같은 가게에서 또 다른 회동을 가졌고 체포된 인물도 현역 정보사 군인이 아닌 예비역 육군대령 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계엄 전후 행적을 추적해왔는데 통신 내역과 롯데리아 매장 CCTV를 분석한 결과 민간인 신분인 김 씨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노상원만 예비역 오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원급 내지는 그 바로 밑에 급들이 또 있습니다. 회동 시점은 지난 1일부터 계엄 선포 전으로 경찰은 두 사람이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단서를 파악하고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체포된 김 씨는 정보가 아닌 헌병특기로 군 최고위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까지 지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김 육군 대령입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이 몸담았던 정보사뿐 아니라 육군, 그것도 수사병과 예비역까지 모아 계엄을 준비한 단서가 나온 건데 계엄사 직제에도 없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의 수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직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이 최근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업무에서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정 대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원의 명단을 확보하고 출근한 직원을 통제할 수단을 논의하는 등 계엄 계획을 준비한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 대령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케이블 타이와 마스크, 두건 등을 이용해
선관위 직원들을 강제로 통제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령은 지난 1일 문 사령관, 노 전 사령관 등과 경기도 안산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비상계엄 관련 계획을 논의한 인물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명단에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구속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표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겁니다. 여 사령관은 검찰에선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말했던 인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랑 협조를 해서 위치를 확인을 해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테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포 명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도 있다는 주장이 앞서 나왔는데 구속 상태인 조지호 청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에게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고 이 중 김 판사의 이름도 들었단 겁니다. 다만 여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조 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것인지 아니면 윗선이 개입한 것인지 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명단은 물론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장학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던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안가 회동 등 윤 대통령 동선 관련 추가 수사를 위해 최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박 처장이 지난 3일 저녁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고 접견 자리에도 함께하지 않아 내용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비공개로 경찰 특별조사단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시점과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 대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며 당시 회의에 절차적,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요.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는데 회의의 문제점을 부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뺀 국무회의 참석자 대부분에 대해 조사를 마쳤는데 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운 것 말고는 심의 절차 전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의 효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경우 내란을 방조한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의 배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당초 밤 10시 예정이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만류로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진술해 이들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의 선제적 탄핵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란 동조를 넘어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민주당은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서둘러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시한 직전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선제적 탄핵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내란 대행이 아닌 국민의 대행이 되라며 한대행 규탄 대회를 여는 동시에 계속해서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내란 수계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내란 선전 행위로 고발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미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대행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회피할 길도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탄핵에 나서지는 않는 대신 한 총리가 2가지 특검법을 공포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당내에선 국회목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고 6인 체제 헌재에서 만장일치가 불발될 경우 전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11명을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 한병도 의원이 간사를 맡고 추미애, 민홍철, 김병주, 김승원, 박선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 이견이 있어서 지체될 것 같다며 참여 여부를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하는 등 탄핵 이후 전국 주도권 경쟁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투톱 체제로 가닥이 잡힙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출범을 공식 제안한 지 닷새 만입니다. 멤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장과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아닌 우원식 의장이 지난 8월 협의체 출범을 처음 제안했고 여당이 이에 화답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민주당을 겨냥한 견제구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권 대행은 오전에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는 등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역점을 두고 최근 각부 장차관과의 접촉면을 늘린 권 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공석인 장관 자리를 채워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합니다. 다음 주 출범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 비대위는 새로 오는 비상대책위원장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한을 나눠 갖는 투톱 체제로 가닥이 잡히는 기류입니다. 경험 많은 원내 인사가 해서 투톱 체제로 지금 당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나경원, 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 최소한 경륜 있는 원내 중진이 당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안 가결 직후 난맥상이 담긴 비공개 의원총회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건 해당 행위라며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계엄 사태 보름여 만에 내홍 수습에 나선 모습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미 동지적 관계는 물 건너갔다는 날선 반응까지 나오는 등 분열상이 쉽게 봉합될진 의문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문체부 산하 KTV 국민방송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에서 보도 외압이 있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위헌성을 지적한 여야 정치인의 발언과 국회의 해제 요구 움직임을 자막으로 전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던 겁니다. 한동훈하고 이재명 내용 빼야 되는데 정치적 발언이니까 아까 부장님도 말씀드렸다는데 국회 내용 넣지 말라는데 지금 탄핵소추안 네네. 그거 빼셔야 돼요 지금. 직원이 거부하자 곧바로 대체 인력 채용을 공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간부들은 오해라면서도 정치인 발언을 빼란 지시는 정당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저희 정부 정책 방송의 기조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행정부를 대변하는 방송입니다. 앞서 KTV는 대통령 풍자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고소하거나 지난 10월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이 나오기 전 전시 생방송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야당은 나라 돈으로 계엄을 미화하는 내란 선전 방송을 했다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서 내부 감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대통령 담화문 10번 넘게 반복해서 방송했고 포고령 내용만 계속 읽어줬어요. 윤석열 개인 유튜브입니까? 유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사태에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 훨씬 더 자유롭게 많은 의견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당시 여당 의원의 행적을 해명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반발해 현안 질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단뼈를 넘었던 수많은 동료 의원들이 있습니다. 입장 표명을 먼저 해주셔야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그것은 역사와의 정치인으로서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정리할 문제입니다. 당시 여당 원내 수석 대변인이었던 신동욱 의원은 당내 문제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을 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에게 본회의장에 들어오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윤 대변인께서는 참 오랜만에 나오신 거죠? 네, 나이트는 오랜만에 나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수처가 포함된 이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 1차 출석 요구서 수령 거부했고 또 소환도 불응했었는데 이번엔 응할까? 이게 제일 관심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이 변호인단 구성이 좀 지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환 요구에 불응한다 이런 것보다도 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예. 이번에는 25일 휴일에 소환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아무래도 그 휴일이다 보니까 경호 부담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좀 감안해서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한 날짜를 정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윤 대통령 쪽에서 좀 준비가 돼서 소환에 응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예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차 소환이 16일 날 통보해서 18일 날 출석하라고 했었으니까 이틀 정도 시간이 있었고 이번에는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조금 이제 넉넉하게 잡은 듯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송 부의장님께서는? 대통령께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하셨으니 사실 1차 소환 때도 요구에 응하셨어야 되는데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소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유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충분히 응하실 여유가 있으니 나오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1차 때도 이 명분은 안 나오는 명분을 변호인단 선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였는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의 이 변호인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선임되는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걸로 봤을 때 혹시나 그 명분으로 또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글쎄요,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대부분 구속되거나 수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만 이렇게 끝까지 좀 거부하고 시간을 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 두 분 다 이제 말씀하셔서 말씀을 또 드리자면 이게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고의로 변호인단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사실 그걸 확인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이게 헌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예. 헌법 전문가 아니면 헌법 재판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좋은 건데 사실 지금 구성됐다고 조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검찰 라인들, 예. 검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만 많이 가고 있거든요. 뭐 특수통 이런 사람들만 소문으로 무성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하기에는 그런 변호인단이 그렇게 좋은 구성은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맹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단들이 선뜻 나서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또 저는 일부 사실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난항을 겪고 있다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빨리 구성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일부 사실이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모습도 나왔고 윤갑근 전 대구구검장도 윤곽이 그 변호인단 안에 들어가는 걸로 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 일단 그 일부러 늦춘다는 것은 윤 대통령 측에서도 도움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예.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그 탄핵 심판 인용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 그 주문에 있거든요. 예. 그러한 태도 부분도 많이 볼 겁니다. 예. 헌재의 탄핵 심판은 어디까지나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많이 본다.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늦춘다는 것은 지나치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말씀드린 대로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는 점 그래서 이 법률적으로 수사기관과 다퉈야 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제 이번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을 한다면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야죠. 예. 그래도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인데 체포 영장까지 예. 법원에 청구를 해서 그걸 받아서 집행을 한다. 물론 강제 집행이 되는 거죠. 네. 영장에 어떻게 불응을 하겠습니까만은 영장 청구까지 가서 영장 발부까지 가서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에 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난 17일 날 예. 법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출석 요구 거부한다면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체포영장 얘기도 거기서 나오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했었단 그 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 소환에 응할 것이다라는 예. 이제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특검법 수용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쉰 밥에 쉰 나물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을 위반하여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그 40년 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2시간 만에 그냥 두는 내란이 어딨냐는 대목은 헛웃음만 나옵니다. 2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랍니다. 국민 두려운 걸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 자, 먼저 석동현 변호사 얘기부터 하자면은 석 변호사는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사건 수임도 안 하면서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내란 선전 행위다라는
라는 입장이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요즘 언론에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을 안 했기 때문에 선임을 안 하는 과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고 예. 사실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나 다름없는 이런 언론을 상대하고 언론과 문답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을 정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국 고의로 지연하기 위한 좀 연기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변호인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그 피의자를 위해 변호하기 위해서 그 행동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죠. 근데 석동현 변호사는 수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일반인 신분입니다. 그렇게 치면 예. 일반인이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행위를 보호하고 그 궤변을 똑같이 말하면서 이걸 동조해 준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내란 선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예. 석동현 변호사가 오히려 계속해서 뭔가 언론들을 만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 소추 직후에 했던 그 담화 저희가 봤을 땐 다 궤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정식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켜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변호인단 구성도 안 됐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것이죠. 계속해서 뭔가 이 보수 강성 지지층에게 우리의 지금 방어 논리는 이거다. 이거를 갖고 계속해서 우리를 같이 방어해달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예,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지나친 얘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떠한 사법 절차에 응해서 뭐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 선임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재판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석동현 변호사는 정식 수임된 변호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윤 대통령 측의 법률 대응 이 과정에 있어서의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변호사 정식 사건 수임한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정식으로 사건 수임 안 했는데 왜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과한 주장이고 또 석동현 변호사의 이러한 대변인 역할을 통해서 뭐 내란을 선동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얘기하는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는 얘기 등을 듣고 그럼 누군가가 내란을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과한 얘기죠. 내란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변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란을 선전한다는 얘기는 대단히 과한 얘기죠. 그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 중에 그럼 어떤 부분이 내란을 조장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었고 체포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체포의 채자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내란 선전 선동 행위에 해당하는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내란 선전 선동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변인으로서 그렇게 보시고 있고요. 예.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는 지금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특검법 수용해라. 지금 두 가지 특검법이죠.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여사 특검법 그리고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또 압박하면서 탄핵을 시사하기도 있는데 속내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자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상설특검과 지금 개별특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내란죄 관련 아닙니까? 내란 특검이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과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까지 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앞에 여기 6개의 법안, 뭐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그 법안, 정책 법안들은 그래요. 뭐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면 뭐 당에서는 그것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책적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특검법은 본인과 해당하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매우 심각한 그걸 월권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절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직접 관련이 있기 피의자가 때문에 공범으로 지금 피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도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사자가 본인을 향하는 본인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 이 적극적 권한을 행사해서 권한대행이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저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게 일단은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그 남은 게 이제 특검법들하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이란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할지가 지금 상당히 관심인데요. 일단 이 2개 특검법 관련해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월 1일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최대한 늦추면. 그리고 이 2가지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당에서도
당론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저희가 당연히 거부권을 요청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아직 저희가 의견을 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희 당의 어떤 요구와 민주당의 압박사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아하. 지난번 6개 쟁점 법안은 꼭 거부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견제했었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1년에 1조 정도가 들고 작물 변경이라든지 쌀 재배 면적 그것을 줄이는 과정이 있는데 이 법이 맞느냐 이제 이런 논리를 쭉 들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두 가지 특검법은 또 새로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정한 바가 없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봐야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도 사실은 이 6명의 재판관으로 가장 그 중요한 직책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시작해서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 설령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인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9명 완성체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주장하지만 민주당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권에 대한 입장, 당시 당대표 추미애, 원내대표 우상호, 또 법률전문가가 박범계 의원 등등 민주당에서 당시에 주장했었던 논리가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 논리를 변경하기 위한 새로운 뭔가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붕 뜨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임명 몫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있던 그 이정미 헌법재판관 그분은 이제 대법원장 지명 몫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것조차도 사실 뭐 권한을 넘어서는 거라고 봤지만 결국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죠. 지금 나머지 세 몫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의 몫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그 형식상으로 서명하는 역할 정도이기 때문에 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어쨌든 추천 주체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 하고 이제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그 이후에 이제 한덕수 총리의 선택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당 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핵안 통과 뒤에 있었던 의원총회장의 녹취가 유출이 돼서 한바탕 논란이 됐었는데요. 또 일부 초재선 그리고 소장파 의원들은 고립감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의원총회라는 그런 중요한 회의의 목소리가 그대로 다 유출되는 것은 명백한 해당입니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이와 같이 당의 불신과 분열을 촉발시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당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모두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저희 당에서 이단화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총장에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도 낄 수 없는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서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배신자가 누구인가? 보수의 배신자가 누구인가? 왜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배신자가 되어야 하고 물병 공격을 받고 욕설을 들어야 하는가? 보수의 가치를 지킨 사람이 어떻게 배신자가 되고 보수의 가치를 망가뜨린 윤석열이 진짜 배신자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의총장 녹취부터 한번 볼 텐데 저희가 이제 녹취를 직접 틀진 않고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 의총이 지난 14일 탄핵안이 통과된 바로 그 직후에 이제 국민의힘 의총장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니다. 또 당대표 사퇴 촉구 결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었고요. 또 이 사이 뭐 물병도 왔다 갔다 했다는 뭐 그런 진술도 있었고 상당히 이제 거친 말들이 지금 이렇게 오갔고요. 자,
대변인께서는 이때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많이 그 격앙된 상황이었다고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탄핵 그 의결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당론으로 저희가 부결을 정했던 상태에서 아주 작은 표 차이로 통과가 됐다. 그래서 85표 반대표를 던졌던 그 의원들 대다수 입장에서는 감정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12일 날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와 의원들 간에 이 논박이 있었을 때 그 상황은 아예 전국에 생중계가 됐어요. 그랬죠. 예. 뭐 의원들 실명도 나오면서 뭐 경어를 써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거친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타고 나갔단 말이죠. 대단히 안타까운 장면이었고. 그때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가 있었고 바로 직후에 내란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이 반발을 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 당을 지지하는 분 뭐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굉장히 저에게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이틀 후에 있었던 의원총회 탄핵안 통과 직후 그 상황은 더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았었던 상황. 물론 화면은 없습니다만 보도됐던 그 음성만 들어도 얼마나 격앙된 분위기였는지 이게 또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해당의 여부를 떠나서 공당의 의원총회가 저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 색출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의총장에서 그때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누군지도 색출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맞는지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비밀 투표가 보장되어 있는 헌법 정신에 보장되어 있는 비밀 투표를 어겨가면서까지 지금 찬성표 던진 사람 색출하자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김상욱 의원이 첫 번째 탄핵 표결을 용기 있게 하고 나오면서 했던 얘기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헌법 수호 아니냐. 나는 헌법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반대표를 던지지만 다음 2차 투표 때는 찬성표를 던지겠다. 그 입장 표명한 게 저는 참 보수 정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뭐 의총도 하고 논의도 하고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 탄핵 표결한 때 그 12명의 용기 있는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이지 만약에 그때 계속해서 당론을 따라서 반대표를 던졌다? 저는 국민들의 압박이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에게 감사해야지. 그러고 나서 자 일단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얘기해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배신자로 몰고 색출하자. 저는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서 발돋움할 의지가 있는가 저는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김상욱 의원 화면에도 나왔지만 당내에서 지금 왕따, 이단화 취급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충분히 김상욱 의원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그 1차 탄핵안, 2차 탄핵안 표결 사이에는 본인이 1인 시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물론 많은 저희 당 의원들 또는 민주당 의원분들도 국회 정문 앞에 들어오시면서 뭐 격려하신 분도 있고 뭐 악수 나누면서 뭐 목도리까지 둘러준 한 대표 모습도 보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신 분도 많았어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아마 이 탄핵안이 굉장히 격앙된 저희 당의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통과된 이 마당에는 김상욱 의원 개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을 것이다. 여의도 국회 안에서 김상욱 의원이 누군가와 자유롭게 과거처럼 뭐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김상욱 의원이 지금 말한 얘기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와중에 지금 비대위원장 지금 선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경원, 권영세 의원처럼 이제 5선의 중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자면 뭐 소장파 김재섭 의원 얘기도 나오고 윤희숙 전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보도된 바에 의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희숙 전 의원을 직접 만나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아줄 것을 권유했다.
예. 그런데 윤희숙 전 의원이 거절을 했다. 예. 이 그게 정도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김재섭 의원도 고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비대위원장 직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 두 분은 고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의문이 있겠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본인들이 비대위원장직에 오른다 하더라도 당 상황 자체가 비대위원장의 어떤 역할과 역량 또 권한을 가지고 뚫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다. 김상욱 의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탄핵 이후에 탄핵 찬성하신 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너무나 좀 거칠고 완고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당을 잘 이끌기가 어렵다. 아마 그런 부담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선수가 많고 정치 경험이 많은 나경원, 권영세 뭐 이런 의원분들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지금은 낫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5선 중진으로 가게 되면은 또 그게 누구든 친윤 또 탄핵 반대 그런 이미지가 이제 계속 굳어질 것 같다라는 것을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밖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 지금 사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원톱 체제, 투톱 체제 이것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이 탄핵 소추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견지하고 있는 그 입장을 따라갈 것인가? 탄핵을 계속 반대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할 것인가? 저는 2016년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 탄핵의 강, 윤석열의 강을 건널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를 할 단계라고 봅니다. 당연히 저는 국민의힘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그 강을 건너서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탄핵은 헌법재판관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고 손을 떼는 것이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다수의 친윤 의원들은 대통령의 그 논리와 비슷한 논리들을 점점 견지하고 있거든요. 뭔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초에는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게 빨리 해야 되겠죠. 지금 당에 정식 당 지도부가 없는 상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직을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부가 안정이 돼서 이 혼란한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여당으로서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도부 구성을 마치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 대한 여론은 어떨지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갤럽 여론조사고요. 오늘 나왔는데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2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8%포인트가 올라서 지금 2배가 됐습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40%에서 48%로 올랐고 국민의힘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이 각각 뭐 작은 수치긴 하지만은 반토막씩이 났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들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뭐 민주당이 있지만 민주당이 엄청 잘해서 지금 저런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희대의 이번에 비상계엄,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서 저 정당 지지도가 저는 높아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이 탄핵 정국을 좀 겸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국민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그런 지지율에 좀 들떠서 뭐 혹시나 말실수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된다면 여론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저 그래픽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일단 이 탄핵이라는 것을 두 번째 겪는데 불행한 일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첫 번째 저희 그 탄핵 때보다는 좀 충격이 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충격이 덜하다기보다는 두 번째 탄핵에 대해서 생각하는 저희 당 지지층의 어떤 탄핵을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는
너무나 그 충격적이어서 예. 굉장히 그 지지세의 급락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강한 충격파가 보수 우파에 있었다면 네. 지금은 그 두 번째라는 거에서 더해서 탄핵에 임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 결국 탄핵으로 이끌어졌다. 예. 탄핵이 정말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을 때 그 후과가 너무 크더라. 거기에 대한 또 예, 학습 지지층의 효과가요? 그렇죠. 그런 것이 또 작용한 측면도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저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유지된다고 해서 저에게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지금 2배 차이가 났고 예. 탄핵이라는 거,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굉장히 큰 상처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것을 떨쳐야 하는데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보내기 위해서라도 빨리 지도 예. 체제를 정립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도 있었죠. 그 그래픽도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완전 지금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뭐 이전 조사에서도 뭐 1위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37%가 이재명 대표를 선호를 했고요. 한동훈 대표가 너무 작아졌죠. 5%, 홍준표 시장 5%. 그 뒤에 조국, 오세훈, 김문수,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우원식 의장까지 쭉 나머지 주자들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예. 지금 보수 정당의 상황을 저렇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한 어떤 정치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것을 주도할 것인가. 저는 차기 대선 후보,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는 거기에 갈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계속해서 보수 정당이 지리멸렬하다가 2020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면서 그때 보수 정당을 이끌었던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과정을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 네. 메시지를 누가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보수 정당의 이 대선 후보 지지도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이 그래픽, 이 오늘 여론조사를 보는 심정이 어떨까 싶은데 한국갤럽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더군요. 여당은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 사실상 구심점 부재 상태를 보이고 있다. 동의하시는지요? 네, 맞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예.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와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 대권 후보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탄핵 사태에서 결국은 직을 쫓겨나다시피 물릴 수밖에 없었고 지지율도 이재명 대표와 비슷하게 나오는 적도 있었는데 예. 이제는 뭐 거의 비교할 수가 없게 됐죠. 많이 떨어졌고 저희 당의 후보와 이준석 대표 지지율까지 합쳐도 20%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럼 뭐 이재명 대표의 한 반밖에 안 되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 하게 된다면 승리 가능성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예. 이것은 탄핵 여파로 인해서 차기 지도자를 생각할 때 저희 당 출신 분들에 대해서 지도자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탄핵 이후에 충격파가 계속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예. 이것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시점에서의 조사 결과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지금은 저희가 더 수습하는 단계에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수습에 진력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나간 지 얼마 안 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재기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뢰도 1위를 지난주에 이제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또 시각이 또 그쪽으로 또 향하는 시각도 있고요. 네. 시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지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이 계엄 선포 당시에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구성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관련 보고를 받고 따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체포조 구상은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지우 경찰청장은 지난 3일 밤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체포조로 의심되는 10명도 따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경찰은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 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넘겨줬다고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명단이 넘어가는 과정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에서 우 본부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경비나 교통 관련 경찰이 아닌 강력계 형사들의 명단을 넘겨준 만큼 체포조 활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수본은 우 본부장이 방첩사령부의 지원 요청 보고를 받고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제주도 출장 중이던 우 본부장이 전화로 보고받을 당시 형사 명단은 이미 넘어간 상태였고 담당 국장을 질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우종수 본부장과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명단이 넘어가는 의사결정 과정과 경력 지원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전에 보안폰을 통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청장이 지난달 경호처장으로부터 보안폰을 받아 보관하다가 계엄 사태 며칠 뒤 반납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김 청장은 계엄 직전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당초 22시 예정이던 계엄 선포가 늦어질 것 같다는 연락을 보안폰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청장의 보안폰 소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경찰에서도 이를 확보하기 위해 나설 계획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민간인을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양모 씨를 불러 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김 전 장관의 지시사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어제 양 씨가 경호처장 시절 이전부터 중요 인사 접객이나 수행 업무 등 김 전 장관의 공관에서 집사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새벽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나거나 김 전 장관의 검찰 자진 출석에 앞서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한 최측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의 정모 대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또 선관위 점거 후 직원들을 케이블 타이 등을 사용해 통제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정모 대령은 법률 자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사과문에서 국민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령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판단과 모든 행동에 대해 자백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김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의견서를 보면 정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모 대령과 중앙선관위 명단 확보와 출근 직원 통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 준비했습니다.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도 논의하고 실천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강압적인 수단까지 사용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케이블 타이 수갑이 공개되고 야당에서는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당사자의 진술로 확인된 겁니다. 어제 국회에 난입하려던 계엄군이 떨어뜨리고 간 수갑입니다.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고 감금하려고 했다라는 핵심 제보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의 진술과 관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폭력 행사의 예비 음모 단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계엄 발동과 병력 투입으로 내란 실행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 대령이
내란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질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대령은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힌 가운데 선관위 점거 작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3일 밤 11시 4분 각 청사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란 정부 당직 총사령실의 지시를 소속 기관들의 유선으로 전파했습니다. 해당 소속 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닷새째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을 통해 탄핵 관련 문서가 윤 대통령에게 아직 배달되지 않은 상태라며 오늘 오전 집배원이 다시 방문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진행된 헌법재판관 평의에서는 변론 준비 절차와 송달 현황과 관련한 현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면서도 나머지 논의 내용은 기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마용주 신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위원장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맡았고 야당 간사로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선임됐는데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2일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의전 서열 두 번째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보에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야권 차기 유력 주자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독주하는 가운데 우 의장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이유를 홍민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생경제단체와 비상간담회를 연 우원식 국회의장.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 규모, 중점 사업에 관해서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서 앞서 경제 4단체장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현직 국회의장으로선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찾아 총재와 만나는 등 연일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방 군부대를 방문하고 종교계와도 연이어 만나면서 이른바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전국 혼란 속 우 의장을 향한 주목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건 비상계엄 당시 경찰 통제를 피해 국회 담장을 넘는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였습니다. 계엄을 조기에 끝낸 국회 결의안 표결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보인 신중한 태도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선 차기 대권 후보들을 제치고 정치인 신뢰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선 대선 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까지 받았는데 우 의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임기가 26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대선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 측도 우 의장의 부각이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보는 기류입니다. 무소속 입법부 수장의 존재감으로 인해 탄핵당한 윤 대통령의 정적이란 이미지가 일정 부분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여당에선 여전히 민주당 의견만 반영해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불만도 적잖은데 여야 균형추로서의 역할은 숙제로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상황이 담긴 녹취가 보도된 가운데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기 위해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비공개 논의를 녹음해 공개하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특정인을 미화시키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의원총회 녹취가 공개된 이상 심리적으로 동지적 관계는 물 건너간 것이라며 당내 누구도 계엄에 찬성하지 않고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알량한 권력을 잡겠다고 난리치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 머물며 미국 금리 인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장중에 2,400선 아래로 내려갔던 코스피가 장 막판에 2,40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3% 하락한 2,404.15로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7,900억 원어치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8,180억, 880억 원어치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파월 의장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이후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을 내놓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FOMC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450원에 가깝게 상승한 부분이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의 전망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35% 하락한 668.31로 마감하며 67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틀째 1,450원대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51.4원을 기록했습니다. 1,450원대 환율이 이어지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환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높이고 수출 기업의 외화 대출 요건도 완화하는 등 외환 수급 상황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외 건전성 관리를 위해 외환 유입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정책 기조를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탄핵 정국 속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음료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잇따라 오르는 모습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가격이 오르는 편의점 제품들입니다. 포카리 스웨트 등 음료 가격이 평균 6.3% 오르고 스틱커피류의 출고가가 9.5% 인상됐습니다. 원부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 재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환율이 5% 상승하면 원자재 구입 가격도 5%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상계엄 선포 뒤 2주 만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받는 가공식품 외에도 이상기후에 작황이 부진했던 겨울 과일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감귤과 딸기 각각 평년과 비교해서 47%, 24% 올랐습니다. 물가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 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자가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많이 걱정되죠. 그 환율도 오른다고 하니까는 이게 진짜 서민들 먹거리인데 특히 과일 같은 것도 진짜 쉽게 손이 못 가는 거죠. 이에 따라 정부는 식료품 관세 인하와 할인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식품 원료와 사료 원료 등 총 30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약 3,300억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에다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쉽게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 앞에 수많은 화환이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화환이 급증했는데요. 지자체가 화환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근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까지 1km가 넘는 구간에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들인데요. 탄핵을 반대한다, 대통령 힘내세요 등의 옹호 메시지가 적힌 화환이 끝없이 놓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의 상황도 비슷하죠.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낸 화환이 줄지어 배달된 건데요. 두 곳에 놓인 화환만 3,000개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이 화환은 배송한 특정인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로 분류할 수 없어서 강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화환이 광고물인지 폐기물인지 명확한 법적 분류가 돼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목에 화환이 길게 늘어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엔 녹사평역 인근에 세워진 화환에 불이 나기도 했는데요. 도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상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발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내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오후 동십자 로터리와 내자 로터리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어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도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열어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중부와 전북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예비특보를 발효했고 발효 시점은 오늘 자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와 전북 동부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눈뿐만이 아닙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안에서 시작된 눈이 점차 내륙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말 오전에는 전국 곳곳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일 전망인데 이번에도 일부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주말 오전까지 서울에 1에서 5cm,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내륙에 최고 10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설특보 수준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으로 변하거나 강한 눈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이 빠르게 통과하며 21일 토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그친 뒤 주말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최강 한파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파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일요일까지 강풍과 더불어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항공기를 이용하려면 지연 또는 결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구 1,000명당 13명 이상의 독감에 걸리면서 정부가 주의보를 발령한 건데요. 최근에는 10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걸렸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감염자와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숫자가 인구 1,000명당 8.6명을 넘으면 유행으로 판단하는데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3.6명으로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고령층보다 활동이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감염됐습니다. 13살에서 18살 사이의 학생들은 1,000명당 36.9명이나 걸렸고 7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 감염자도 24.7명이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지난 7월 해제된 뒤 5달 만에 다시 발령됐습니다.
질병청은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합니다. 특히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임신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현재 병의원에서 놔주는 백신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던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유명 사립대 의대생인 최모 씨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던 겁니다. 교제 2달 만에 부모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강하게 반대했고 결별 통보까지 받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된 최 씨. 1심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지인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선고에 영향을 줬습니다. 최 씨가 칼과 청테이프까지 사며 살인을 미리 준비했고 여러 번 찌른 점 등을 볼 때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최 씨는 앞선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결과 심신장애는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정에 나와 있던 피해자 유가족들은 선고 이후 무기징역 등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8살 최말자 할머니가 재심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1964년 5월 18세 소녀였던 최말자 할머니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잘리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벌이었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더해진 2차 가해, 최 할머니에게는 평생이 걸려서라도 풀어야 할 한으로 남았습니다. 엄마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못한다 하니까 돈을 주고 합의를 하랍니다.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검사가? 70대가 된 최 할머니는 용기를 내 지난 2020년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법과 고법에서 잇따라 기각하며 재판을 다시 받을 길이 막히는가 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감금 등을 주장한 최 할머니의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해 부산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사건에 대해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구나. 그런 면이 너무 늦었긴 했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당방위를 다툰 사례로 형법 교과서에도 실린 최 할머니 사건. 중상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던 소녀가 60년이 지나 피해자로 다시 설 수 있을지 우리 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음주운전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관계와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A씨는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어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유흥업소 실장 A씨로부터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받았습니다. A씨는 1심 유죄 판결이 법리를 오해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면서 검찰 수사도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윤흥성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에 있는 법당 앞에 취재진이 진을 쳤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난 전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후보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2018년 4월에 경선이 있었으니 길어야 넉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검찰 앞에 벽이 높습니다. 특히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전 씨가 돈을 받은 방법과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며 사실상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전 씨에 대한 혐의를 더 구체화해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내세워 각종 이권이나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까지 확보하며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단 제동이 걸린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겸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검찰은 해당 의혹이 첼리스트 A씨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가 국가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유산에 대한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냐는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도 당시엔 당연히 국가적 행사라고 판단해 관행대로 허가 절차를 진행했지만 추후 상황을 보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성과를 과시하며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4시간 넘게 생중계된 연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힘과 우크라이나 전쟁 성과를 한껏 과시했습니다. 미국과 미사일 대결도 가능하다고 자신하면서 전쟁 목표 달성에 근접했고 핵심 지역인 쿠르스크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Ситуация меняется кардинально. Вы это хорошо знаете. Я это просто хочу подтвердить. Движение идет по всей линии фронта.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조건 없는 협상에 열려 있는데 준비가 안 된 건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면 논의할 게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Я готов к этому, конечно, в любое время. Готов буду и ко встрече, если он захочет этого. 같은 날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미국과 유럽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진정한 안보 보장을 위해선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종전을 위해 도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very much to have him on our side. For me, it's very important. I want to discuss with him more details about this war. 앞서 트럼프 당선인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푸틴, 젤렌스키와 만나겠다며 협상 중재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전쟁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참전을 언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ISW는 현지 시각 19일 온라인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푸틴 대통령의 연례 기자회견 내용을 분석하며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전쟁 상황과 러시아의 경제, 외교 정책 등을 설명했지만 북한군과 관련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ISW는 푸틴 대통령은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데 북한군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장면이라며 영상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오늘 소셜미디어 계정에 2분 44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엔 눈 쌓인 전선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드론 공격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적의 공격에 맞서 MK-19 유탄 발사기로 발포하고 드론을 투하했다며 북한군 12명을 사살하고 2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의 진위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휴전 협상이 조만간 성사될 거란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휴전 기대감 속에도 공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현재 이집트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빠르면 며칠 내로 성사될 수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아랍권 중재국들이 적극 나서면서 6주간 휴전을 선포하고 일부 포로와 수감자를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 hopeful. You have to be. We're going to use every minute of every day of every week that we have left to try to get this done. 그동안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퇴임 전 협상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도 취임 전 전쟁을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최근 하마스가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 등에 전향적으로 나서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협상이 성사되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은 14개월 만에 멈추게 됩니다. 현재 하마스는 100여 명의 인질을 붙잡고 있고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휴전 성사가 임박한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곳곳에서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전날 이스라엘의 공습에 난민촌 주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وحرب إبادة جماعية وتجويع ومحاولات تهجير على يد قوات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يقتضي 국제인권단체는 이스라엘이 주민 생존에 필수적인 식수와 위생시설까지 의도적으로 파괴했다며 대량 학살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자와 별도로 이스라엘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도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후티가 운영하는 홍해 항구와 석유 시설을 겨냥해 집중 공습에 나서 모두 9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반환 25주년을 맞은 마카오를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반중 시위를 겪었던 홍콩과 독립을 추구하는 타이완 보란 듯 일국 양제를 띄웠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마카오를 이끌어갈 6번째 행정부 관리들이 시진핑 주석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합니다. 첫 본토 출신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삼호파이는 자신의 중국식 이름을 걸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本人陈浩辉谨此宣誓，尽忠职守，遵守法律，廉洁奉公。 반환 25주년을 맞아 마카오를 찾은 시진핑 주석은 일국 양제의 모범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도 불러 마카오를 본받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澳门回归祖国25年来，具有澳门特色的一国两制实践取得巨大成功。 마카오는 112년 포르투갈 통치를 졸업하고 1999년 12월 20일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카지노 관광 도시로 성장하며 GDP가 7배나 뛰었습니다. 홍콩과 달리 반중 시위는 한 번도 없었고 타이완처럼 독립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 주석이 마카오에 도착했을 때 동원된 주민들은 양손에 꽃을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欢迎欢迎，热烈欢迎。
마침 친중 행보를 이어온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은 청년 대표단과 함께 하얼빈을 방문했습니다. 마카오 반환 기념일에 맞춰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가로질러 위성을 발사한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홍콩과 타이완까지 일국 양제로 묶고 싶은 중국. 마카오 반환 25주년을 선전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겨울에 먹는 방어는 제주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으로 알려졌지만 해수온 상승으로 강원 동해안이 주산지가 됐습니다. 제철을 맞은 방어 출하 현장을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속초 대포항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양식장. 출렁이는 바다 위 그물을 끌어올리는 선원들이 분주합니다. 모습을 드러내는 물고기떼. 1년 가까이 양식장에서 키운 겨울 방어입니다. 길이는 1m가 넘고 몸통은 두툼합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꺼내 올린 방어가 그물 가득 헐떡입니다. 지금 올해 방어가 잘 자랐습니다. 황제 12kg가 넘는 흑대 방어고요. 오늘 출하 맞춰가지고 이제 출하 준비, 가돌이에서 이제 빼가지고 출하 준비하고 있습니다. 2시간여 만에 방어를 모두 옮겨 싣고 다시 항포구에 도착한 어선.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무게를 재고 14.4 8kg 이상만 나가도 대방어로 분류되는데 대포항 방어는 무게가 2배 가까이 나갑니다. 살이 오른 방어는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제주도! 서울! 대전! 제주에서 주로 잡히던 방어. 강원 동해안으로 올라오더니 최근 2년간 10,000톤이 넘게 잡히며 강원 동해안에서 어획량 1위입니다. 수온 상승이 원인인데 이제 동해안이 방어 주산지가 된 겁니다. 동해안 터줏대감이 된 방어입니다. 무게가 10kg이 훌쩍 넘는데요. 지금 이 겨울이 제철입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값싼 일본산 수입 방어가 곳곳에서 국산 방어로 둔갑해 팔리는 탓에 판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이 이 이제 큰 방어들은 비싸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소비자들한테 좀 일본산 방어를 받아다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그걸 썰어서 파시는데 드시는 소비자분들은 국산이 아닌 일본산인지 모르시는 거죠. 강원도는 어민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느덧 강원 동해안 주력 어종이 된 방어를 알리기 위해 관련 산업을 키우고 축제 개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어를 강원도의 그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이 된 방어. 어획량은 물론 양식까지 성공하면서 겨울 항포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올스타전 휴식기와 함께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여자 프로농구. 이 후반기에 더 치열한 순위 전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 BNK는 개막 6연승을 달리며 올 시즌 여자농구에 거센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에 일격을 당했지만 한 번의 연패 없이 12승을 쌓으며 순위표 최상단을 지켰습니다. 팀에 새로 합류한 베테랑 박혜진과 김소니아가 공수를 조율하며 리그 최다 득점, 최소 실점의 강팀으로 거듭났습니다. 강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패를 타면 안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 고비를 잘 넘긴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잘 했으면 좋겠어요. 디펜딩 챔피언 우리은행은 박지현과 박혜진, 최희샘 등 우승의 주역들을 모두 떠나보냈지만 득점과 리바운드, 블록슛에서 모두 1위에 오른 김단비를 앞세워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만 김단비가 빠진 경기에서 WKBL 사상 처음으로 쿼터 무득점을 기록하는 등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상대 팀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요즘은 제 자신과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다시 체력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우승 후보로 꼽힌 삼성생명은 개막 4연패를 당하는 부침을 겪었지만 이후 7연승을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선두 BNK에는 상대 전적도 앞선 만큼 후반기 본격적인 선두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BNK처럼 1위 달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자고 계속 그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여자 프로농구는 22일 우리나라와 일본 선수들이 자웅을 겨루는 올스타전을 치른 뒤 내년 1월 1일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부산 KCC를 누르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LG는 KCC와의 홈경기에서 86대 74로 승리해 DB, KCC와 함께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아셈 마레이가 19점, 19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앞장섰고 유기상과 전성현이 각각 17점을 올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수원 KT는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88대 86으로 제압했습니다. 3연패에서 벗어난 KT는 4위를 차지했고 가스공사는 3위에 머물렀습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현대건설이 선두 흥국생명을 완파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13점을 올린 고예림 등의 활약을 앞세워 세트 점수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흥국생명은 정관장에 패해 개막 15연승이 무산된 이후 2연패에 빠졌습니다. 남자부 경기에선 대한항공이 OK저축은행을 세트 점수 3대 1로 꺾었습니다. 막싱이 혼자 22점을 터뜨리며 팀 공격에 앞장섰습니다. 2연승을 달성한 2위 대한항공은 1위 현대캐피탈을 2점 차로 쫓아갔고 OK저축은행은 또다시 꼴찌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앞으로 4년 더 대한양궁협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양궁협회는 정 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면서 지난 2005년부터 6차례 연속 수장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공정, 투명, 탁월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양궁협회를 투명하게 운영했으며 양궁 대표팀은 올해 파리올림픽 5개 전 종목 석권에서 보듯 세계 최강의 지위를 지켜왔습니다. 정부의 수사 의뢰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IOC 위원이 오는 23일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 회장 측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방이동 올림픽 파크텔에서 선거 입후보와 관련해 언론인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고 공지했습니다. 특히 언론인과 일문일답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곳곳에 눈비가 내립니다. 오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지만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30cm, 제주 산간에 최고 15cm, 강원과 전북에 최고 10cm의 큰 눈이 쏟아지겠고 그 밖에 내륙에도 최고 5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에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무척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0도, 광주 3도, 부산 4도로 오늘보다 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지역에서는 눈비가 얼어 빙판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운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도, 대전 4도, 광주 6도, 대구 6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낮아 아침보다 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